10월 1주차 부동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산 가구 파격 혜택 신생아 특공,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인기 뚝, 응시생 10만 명 감소, 세 번째가 빌딩 토지 상속 증여세 시가로 한다. 이렇게 3가지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신혼부부 출산을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혜택이 있을지 기사를 찾아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 신생아 특공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내 집 마련을 해보려고 열심히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동시에 특공 넣는다, 출산 가구의 파격 혜택,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이런 신생아 특공 같은 정책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런 특공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방법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우선 공급 이렇게 있는데, 일반 공급은 우선 공급이나 특별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선 공급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원,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 건설 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이 조합원 물건을 사는 이유도 이 우선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일반 공급보다 더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죠. 흔히 분양 가격에서 한 80%까지 정도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가 있냐? 그럼 바로 특별 공급인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가 있죠.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다자녀 특공을 노렸겠지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혹은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이 다자녀 가구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자녀까지는 아니어도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혜택들이 없었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거,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없었는데, 요번에 생긴 걸 보면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생아 특공, 출산 특공이 하나 추가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출산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받으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하는데 20년 만에 출산율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0.7명이면 2명이 합쳐져서 1명을 안 낳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당연히 인구가 주는 거를 떠나서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제 혼인 위주로 되어 있던 이런 주택 분양에 대한 특별 공급 같은 혜택들을 출산 가구로 절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 유무랑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골자를 좀 잡고 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소득 기준 대출 한도도 완화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누가 지원할 수 있냐가 당연히 제일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4월 31일 날 분양 공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 그러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고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제도랑 다른 점은 자녀 수나 혼인 여부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묻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임신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득 기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3인 가구 기준으로 공공 같은 경우에는 975만원, 민간 같은 경우에는 104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 내년 4월 이후부터 모집 공고가 진행이 될 거고, 아파트로 봤을 때 연 7만 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3만, 민간 1만, 공공임대 3만. 민간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우선 선발하는 형태로, 사실상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 공급이 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처럼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 진행할 때 이런 출산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가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은 전국 60여 곳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은 성동, 명목, 노량진, 신반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나오는 것들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리 융자 지원은 24년 1월부터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봤을 때는 연소득 1억 3천 이하 구입 가액 기준도 이것도 사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 대출이 나왔고, 이게 9억에 집값이 이제 9억이면 5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4억이면 지금은 4억인 집에 3억까지 나온다면 5억인 집에 3억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응시생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명 육박했던 것과 달리 이게 거의 10만 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인색 2막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 보니까 폐업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또한 이런 전세 사기 가담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으면서 시험에 응시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34회에 이제 중개사 자격 시험을 보면 1차와 2차를 합해서 29만 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33회에 38만 명이 응시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 9만 명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이제 회차별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꾸준히 증가를 했죠. 이게 계속 늘거나 계속 줄거나 하지는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수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지표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좋으면 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응시생 수가 확 주는 거죠. 실제로 접수한 것들을 보면 30회차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당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에 폭발적으로 응시생 수가 늘었죠. 그래서 보시면 1차, 2차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는데, 많은 수가 응시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되는 응시생들이 봤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줄은 거지, 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32회차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39만 명 정도 봤네요. 그리고 3만, 한 34만 명 정도 시험을 봤고, 근데 올해가 29만 명 봤다고 하니까 3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거는 근 3년 이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휴폐업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뉴스에서 살짝 다뤘었는데, 1월부터 쭉 8월까지 봤을 때 거의 매월 1000개 이상 되는 업소들이 폐업을 했고요. 신규도 1월달 시험이 끝난 직후에 가장 많죠. 그래서 이때 좀 많다가 최근에는 좀 줄었고, 요 수가 역전이 됐네요. 그래서 사실상 폐업하는 수가 월 1000개 이상인 게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업한 게 한 8768개인데 폐업한 게 9582개에 휴업도 사실상 거의 폐업이나 다름없죠. 아마 주소도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냥 명목상 이렇게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걸 텐데, 요거까지 합쳐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좀 준 것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좋지 않다. 이미지 자체도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도 사실 좋지는 않았죠. 좋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는 거 없이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끼리 가격을 단합한다거나, 뭔가 카르텔을 만들어서 뭔가 시세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안 좋은 이슈들에
중개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전세 사기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 사이에 연루된 게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나쁜 행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모든 중개사님들이 이제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안 된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계약을 할 때는 어찌 됐든 중개사가 있을 거고, 그런 중개사 분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본부는 어떻게 보면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좀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피해를 만들었다는 게 사회적으로는 계속 공분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일수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직업에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시험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중개사분들은 전혀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중개를 함에도 있어서 어떤 직업 정신과 고객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좋은 중개사, 잘하는 중개사, 믿을 수 있는 중개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중개사님들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의 어떤 해결책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공인중개사의 신뢰, 그리고 좀 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뭔가 물을 수 있는 형태들의 뭔가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점점 더 계약하기는 어려운데 해야 되는 일들은 많아지고 있다. 뭐 보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중개사들에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개사 시험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시장 상황, 어떤 중개사들의 인식이 내년에는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한 20일 정도 시험이 남았는데, 그래도 요번에 시험 응시하시는 한 28만 명 되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과세 기준이 바뀌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빌딩이나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또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세금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미 시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은 재산의 가격이 상속 개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좀 산정하기 어렵죠. 특히나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국세청이 추정하는 시가가 있는데, 거기서 기준 시가랑 차익이 10억 원 이상이 나거나 아니면 추정 시가 대비 차익이 10% 이상인 거에 대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 평가를 해서 시가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30억짜리 부동산인데 20억에 증여를 하거나 뭐 상속을 했다. 아니면 차익 자체가 10%니까 뭐 시가로 봤을 때는 10억인데 거기서 내가 10% 이상이니까 뭐 9억 이하로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해서 감정평가 시가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산 총액이 50% 이상인 빌딩, 토지 등 부동산 가지고 있는 법인 마찬가지 이런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런 것과 동일하게 이제 감정평가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공시지가랑 기준시가, 실거래가,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좀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 어떤 거를 적용하냐에 따라 사실상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때 어떤 걸 적용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죠. 이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표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2월 한 달간 공시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건 요 개별 공시지가죠. 그래서 주택,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랑 토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격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한 가격이고요. 실거래가 공시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고, 거래가 했는데 미신고한 경우 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적용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실거래가가 원래 원칙인데, 상속 또는 증여 실거래 신고를 안 해서 적발이 된 상황, 아니면 상속 또는 증여 시 적용되는 세금 계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서 이거는 실거래가의 8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고, 이건 거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에 취득세를 적용해서 가는 거고, 양도세는 취득할 때의 가격이랑 양도할 때의 가격, 실거래가 차이를 가지고 양도세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시가나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실거래가가 거의 높게 이제 되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이제 기준 시가와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가격인데, 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공시된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 나오는데, 이게 공시되지 않은 아무래도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 면적 층수 등 고려하여서 지방 관할 단체에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한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위텍스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보시면은 기준 시가 차액 10억 원 이상이면 아무래도 이제 실거래가를 보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많지 않은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토지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시가랑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시가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두 곳에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책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과거보다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신고 자체를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상속 증여가 과거에도 가뜩이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뭔가 많이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적용을 함으로써 과거보다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 앞으로도 이제 증여나 상속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계산할 때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출산 특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분들의 시험 응시생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감정평가 시가를 가지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10월 1주차 뉴스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